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나왔고 이번에 부산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초수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하셨어요? 첫 해는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거의 시험장 분위기만 보러 간 정도? 그러면 처음에는 뭐 초수 때 합격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를 그냥 느끼는 거에 의의를 두고 네, 거기서 일단 먼저 시험을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1년을 통째로 그럼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저는 두 해 다 올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초수 때는 그냥 시험장 분위기 느끼러 가신 거고 네. 재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는데 네. 재수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재수 때는 인강 커리를 조금 착실하게 타면서 인강 잘 듣고 복습하고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교육학은 첫 해에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인강을 들었는데 약간 이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암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해 중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3수 때는 조금 암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수 때랑 삼수 때랑 교육학은 뭐 공부가 이해에서 암기 위주로 바뀌셨다고요? 네, 교육학은 뭐 모의고사 이런 것도 푸셨나요? 초수 때 시험을 들어갔을 때는 모의고사도 한 번도 안 풀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셨거든요. 보통 3분대 4학년들이 하는 행동이 강의만 결제를 해놓고 네. 약간 기부하듯이 해놓고 맞아요. 제가 이해한 것들만 적었는데 첫 해 이제 18점이 나왔어요. 완전 첫 해 모의고사를 하나도 안 풀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초심자의 운 뭐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해부터 18점이 나와서 어떤 공부 방법이 좋아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첫 해에 들은 강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파트가 철학 파트시거든요. 보통 다른 교육학 강사님들은 교육과정이랑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시는데 그분은 철학을 먼저 하셔가지고 초수 때는 모르고 그거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비중이 적은 부분인 줄 모르고 들었는데 그 철학을 이해를 하니까 교육학의 전체적인 흐름이 잡혔었어요. 저는 모든 이런 이론들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론들이어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큰 흐름을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철학의 변화, 뭐 흐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은 네. 그 밑에 나오는 이론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던 사상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나왔지.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나왔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첫 해 그 작업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 해는 사실 외우는 것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도 뭐 빨리빨리 넘겨서 들어버리는 식으로 정리만 하는 식으로 모의고사는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둘 다 수강을 하긴 했었는데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어떻게 쓰는지 연습용으로 몇 번 해보는 식으로만 했습니다. 교육학은 암기펜을 활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네. 뭐 두음자 따서 외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신 거네요. 전공은 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전공도 이제 첫 해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주요된 공부 방법은 저는 개론서를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배가 개론서로 공부를 해서 독학을 해서 시험을 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개론서를 엄청 많이 추천을 하셔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서양음악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개론서만 보고 처음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맨땅에 헤딩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1년을 가져가는 가장 좋은 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개론서를 뭐 읽을 때는 독서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나요?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개론서에 각각 악곡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읽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악곡 해설까지 저는 악보집에 그 어떤 마디에 어떤 중요한 점이 강조되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곡을 분석하듯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렇게 꼼꼼히 공부를 하니까 장기 기억에 많이 남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사 책을 읽으면서 뭐 따로 서브노트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안 만드셨어요? 저는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어서 개론서를 옆에 넣고 이제 옆에 서브노트를 만들긴 했는데 서브노트만 보고 공부를 잘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만든 서브노트고 뭔가 허점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어서 적긴 했지만 주로 개론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개론서는 책 뭐 어떤 것들을 읽으셨어요? 서양 음악사는 이제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라고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들배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네. 들배를 좀 주로 읽었고 네. 그라우트는 이게 번역본이어서 저는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읽고 덮었습니다. 근데 그라우트까지 보통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고 추천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일단은 들배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네. 그라우트. 네, 만약에 초수로 서양 음악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들배를 정말 그냥 책 읽듯이 악보에 나와 있는 거 체크까지 다 하면서 읽어보는 걸 너무 추천해드려요. 그게 정말 저는 2년, 3년 동안 공부에 가장 큰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들배랑 그라우트는 음악 교육과에서 전공서로 하는 책 네, 아닌가요? 다들 하나쯤은 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서양 음악사 부분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는 뒤에 얘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악보를 이렇게 주고 악곡의 특징이나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개론서를 바탕으로 해야지 조금 나오는 답들이 있어요. 요즘은 암기한 걸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맥들을 유추를 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은데 강사들은 개론서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 사이에 빈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개론서로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제가 제대로 추측을 할 수 있고 유추를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개론서가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양 음악사 부분은 인강은 잘 안 들으셨어요? 네, 저는 서양 음악사는 인강을 그러니까 듣긴 했는데 그거를 엄청 중점적으로 잡고 가진 않았어요. 그거는 약간 서브의 개념으로 2배속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었고 개론서를 제가 혼자 읽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서양 음악사 파트는 확실히 개론서를 보고 네. 전체적인 내용을 잡은 다음에 네. 인강은 좀 서브로 좀 빠르게 내용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거를 체크하는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역사가 되게 방대해서 그 강의로만 정리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악 파트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국악은 처음에는 악보를 읽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간보라는 악보에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 기초 이론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정간보를 보는 방법을 조금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운중이요. 네, 중인부할 때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악보들을 보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되는데 일단 뭐 유명이랑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악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악보를 주고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물어보는데 18정간이면 수제천, 20정간이면 여밀라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정간보를 보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악보를 보고 네. 이게 어떤 곡인지를 곡인지를 맞춰야 되네요. 네. 처음에는 다들 국악을 제일 어려워 하시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국악이랑 과목이 저도 되게 낯설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국악이 오히려 휴자 과목입니다. 근데 내용량도 서양 음악사에 비해서 조금 작고 차라리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과목이 국악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음악 선생님이 되려면 둘 다 알아야 된다. 네. 둘 다 잘해야 합니다. 국악은 개론서가 보통 많이 보시는 게 국악개론, 국악총론, 한국음악 통사가 있는데 저는 재수 때는 국악개론만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이제 3수 때 국악총론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국악총론이 진짜 한자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국악총론부터 읽으려면 잘 손에 안 익고 안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국악개론을 먼저 읽은 다음에 국악총론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악은 사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답도 사실 갈리는 경우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려면은 너무 사실 임용 준비하는데 제일 스트레스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노량진 학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답이 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국악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씩 옆으로 일단 나중에 보자라고 곁다리를 쳐내놓고 정말 확실한 부분부터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파트는 일단 국악 총론은 한자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국악 개론부터 먼저 접근을 하는 게 네. 편하실 거고 네. 그리고 이 국악 파트 자체가 그 학계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밀어놓고 네. 확실한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해라.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립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면은 한국음악 통사 이 부분은
국악사도 사실 뭔가 아직 유물이 발굴 중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아서 사실 그걸 잡으려면 정말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국악사는 악곡이랑 조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약간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국음악통사를 읽어서 전체적인 국악사 흐름을 조금 잡았습니다. 근데 한국음악통사가 정말 정말 두꺼운 책이어서 그걸 다 읽기는 좀 무리인데 저는 넘기면서 이렇게 큰 흐름만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보기에는 조금 그런 책인 것 같고 저도 시험 한 3달 전에 이걸 보면서 국악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론으로 먼저 국악을 좀 잡아보고 네. 총론 한번 도전해보고 네.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그냥 빠르게 읽어보는 느낌으로 네. 한국음악통사 네. 이런 식으로 보셨네요. 네, 한국음악통사는 안 중요한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기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1년 동안 그것만 읽다가 1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악 부분은 유물이 발굴되면은 뭐가 또 공부할 게 생기나 봐요. 네,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약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서 흐름 잡는 게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 교육론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음악 교육론은 정말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음악 교육 기초, 음악 교육 총론 이렇게 딱 2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음악 교육 총론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음악 교육 기초가 더 잘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교육론은 제가 지금 계속 개론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3개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악 교육론인 것 같습니다. 음악 교육론은 제가 정말 문장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개론서를 많이 봤습니다. 해독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봐도 좋은 게 음악 교육론 과목인 것 같아요. 이게 철학이나 미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언어로 풀어냈을 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나의 머리를 믿기보다는 그냥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쓴 그 언어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버리자라는 생각에 개론서를 거의 외울다시피 했습니다. 철학이랑 미학 이런 부분은 본인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네. 차라리 전문가 교수님들이 쓰신 그런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으셔가지고 네. 거의 뭐 외울 정도로 읽어보셨다고. 네. 실제로 이 음악 교육론이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 비중이 제일 많아서 그런가요? 출제 비중은 사실 국악이랑 서양 음악사가 합친 게 더 많기는 한데 음악 교육론이 철학의 용어가 많아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교육론이 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인가요? 네. 리머의 느낌의 형식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느낌의 형식 이러면 약간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느낌의 형식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저도 학부 때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개론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암기펜으로 가리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음교론은 음악 교육 기초랑 총론은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악기론 때문에 음악 교수법이라는 책, 이 바이블에 추가될까 말까 하는 중인데 저는 그거를 보긴 했었는데 사실 큰 도움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 책을 읽어야 되냐 마냐가 이제 인고생들 사이에서 되게 큰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엔 읽었지만 큰 도움은 못 받았다. 네. 그런 문제까지 다 잡고 가기에는 임용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임용 준비할 때 항상 했던 생각이 이건 죽으라고 준 문제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구나 하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넘겼지 이것까지 다 해야 돼 라고 붙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악 교육 기초 네. 이거를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총론으로 음악 교육 기초를 본 다음에 총론으로 넘어갔는데 총론도 사실 음악 교육론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음악 교육 기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보충을 했어요. 음악 교육 공학 같은 부분이 기초에 없는 내용들이나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총론에서도 이제 놓치는 부분 없이 다 해서 음악 교육론은 개론서를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2권의 내용을 합쳐버렸어요. 그 책에 그대로 합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철학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철학에 대해 한 줄 정리를 하고 그거의 적용 예시랑 장점, 단점, 대표 철학자, 교수법의 적용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음악 교육론은 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 교육 기초랑 음악 교육 총론 이거를 뭐 계속 읽으면서 서브노트까지 만드셨네요. 네, 이거는 그 문장 그대로 옮겨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읽으실 때 네. 암기펜을 활용을 잘 하셨다고. 암기펜이라는 게 이제 초록색 엄청 진한 사인펜으로 그 부분을 긋고 위에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거를 덮으면은 그 부분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개론서를 계속 읽으면은 이게 어느 순간 그냥 흘러나가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한데 암기펜으로 그 부분을 가리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유추를 하면서 아니면 정답을 맞추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책 읽는 게 나름의 좀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빈칸 맞추는 네, 그런- 약간 그런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암기도 자연스럽게 되고 음교론도 그렇고 교육학도 저는 교육학 책에 암기펜을 사용을 해서 가리고 단어를 인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교육학도 그런 식으로 네. 공부를 하시고 국악도 그렇게 했어요. 네. 모든 파트에 그냥 암기펜을 많이 활용을 하셨네요. 네, 중요 키워드를 이렇게 암기펜으로 가려서 읽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스터디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스터디는 교육학만 오프라인 스터디를 했습니다. 다른 스터디는 사실 이동 시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려서 충분히 요즘 밴드나 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런 걸로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 효율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스터디는 온라인으로만 많이 진행했고 교육학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 쐬러 나가는 느낌으로 해서 모여서 암기한 거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선생님 기출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기출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개론서를 읽은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기출을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장 중에서 개론서의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을 개론서에서 반대로 찾아서 그대로 형광펜을 치는 거죠. 음교론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왔다. 그럼 그냥 그 기출 문장을 달달달달 외워버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출 변형 문제 만드시는 거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제일 잘 썼던 실수 노트를 만들었어요. 기출을 풀면서 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실수 노트로 적어가지고 1년 동안 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게 지금 실수 노트인가요? 네. 아. 노트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기출을 보다 보면은 아 이런 방식으로도 실수하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도 낚이네? 보통 낚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면은 잘 머리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적고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저는 실수를 정말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후배들이 임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디서 가곡 식임새를 적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 이거 별거 아니지 하고 제가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음자리표가 뭐 저는 당연히 높은 음자리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식임새를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낮은 음자리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시험장 가서 이런 걸로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발견한 실수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바닥 안에 다 정리가 되네요. 네. 그 기출을 제가 99년도 거부터 해서 전년도 거까지 다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게 감점 요인을 만들고 떨어지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좀 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음교로 음자리표 잘 보기. 네. 이런 식으로 어. 국악 서양 할 거 없이 보통 서양에서는 음자리표를 잘 보는데 국악에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자리표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어놨어요. 그 선생님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좀 써놓은 거네요. 네. 음교로는 대부분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철학을 물었는데 거기에 미학을 답을 써놓으시거나 심리를 물었는데 거기에 철학 답을 써놓으시거나 하는 실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미학, 철학, 심리 구분 잘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놓는 것만 해도
시험 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엄청 소소한 것도 적혀 있어요. 답안 작성 시 들여쓰기. 네. 기억, 니은, 순서 잘 봐라. 네, 맞아요. 막 모의고사 네. 치면은 다들 무의식적으로 기억은 여기 네. 있고 니은은 네.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 치다 보면 기억이 여기 있고 니은이 여기 있고 아니면 제가 뭐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디귿은 없는 줄 알고 넘겨버리고 한 실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기 기수 잘 하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이렇게 기록해두면은 네.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비슷한 실수를 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게 기출 때부터 모의고사까지 쭉 가져가는 그런 네. 습관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실수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용의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네. 그래서 선생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실수 노트도 하셨지만은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실수 노트랑 두 번째는 조금 현장감 있는 모의고사를 치려고 노력을 했고 세 번째가 오답 노트 이렇게 세 개인데요. 실수 노트는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현장감 있는 모의고사 부분은 아무래도 노량진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노량진에 가지 못하고 임용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강으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 모의고사를 조금 더 실전감 있게 현장감 있게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임용 시험장 소리 이렇게 치면은 그걸 ASMR로 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피커로 틀어놓고 모의고사를 치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들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면은 조금 시간을 넘겨서 받던가 아니면은 조금 개론서를 조금 한번 열어보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실제 학원에서 시험 치듯이 쳤습니다. 네. 그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실제로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실제 시험지 뒤적이는 소리도 나고 해서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시험장 소리 지원하는 ASMR이 있어요. 네. 생각도 못. 임용고시 전용으로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되게 유튜브의 세계는 넓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백지 인출도 하셨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백지 인출은 매일매일 했고 모든 과목에서 백지 인출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들 마인드맵이나 키워드 인출 이런 방식으로 외운 거를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백지 인출이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야 임용 시험장 가서는 그거의 80%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백지 인출을 가장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임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팔이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저는 타이핑으로 바꿔서 백지 인출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손으로 적으면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시험 전날까지 저는 백지 인출을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서양 학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악곡 제목이랑 악곡의 특징이랑 이런 걸 다 정리를 했고 국악도 마찬가지였고 음교론도 아까 외운 개론서의 문장 그대로 다 쓰는 연습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다 적는 백지 인출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지 인출 하실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떤 한 파트 정도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30분 만에 그 알고 있는 모든 게 나와지나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안 나와지는데 하다 보면은 외웠던 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라서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악곡 스터디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음악 과목에서는 시험지 대다수가 악보를 차지하는데 이 악보를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 전체를 좌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그 다음 문제가 계속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악보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악보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악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는 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힌트들을 조합을 해서 이게 이 곡이겠구나, 이 작곡가의 곡이겠구나 유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그 악보를 그림째로 머리에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재수 때는 유추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너무 많은 양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덜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걸 하나하나 다 유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만큼인데 이 곡을 유출을 하느라 뒤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아니면은 떨리면은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는 3수 때는 그냥 악보를 단어 카드 외우듯이 그냥 머리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와, 이 그래서- 봐야 되는 악보가 몇 개예요? 몇 개라고 세지 못합니다. 서양음악사 악보랑 국악악보랑 이렇게 있는데 국악악보는 사실 외워야 되는 양이 조금 제한적으로 있는데 서양음악사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노량진에서 또 다 정리해 주시는 악보들 자료들도 있고 악곡집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 많으실 거예요. 그걸 다 외운다는 게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운데 저는 스터디원 선생님 한 명을 구해서 아침마다 국악 악보 2개, 서양 악보 2개를 이렇게 서로 문제를 내서 그거를 보고 이 작곡가랑 그 시대 특징이랑 그 악곡의 특징이랑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보통 악곡을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진짜 단어처럼 작곡가, 악곡명 하고 넘기시는 분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방법은 요즘 시험 추세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작곡가, 악곡 이름, 악곡 특징까지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스터디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악보가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릴 수는 없잖아요, 시험지에. 그래서 이제 노량진 선생님들 중에서는 악보 외우지 마라. 중간 부분 내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첫 마디의 선율을 이렇게 외우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중간에 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도리겠죠. 그래서 유추하는 방식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첫 마디를 외워놓으면은 첫 마디를 외워놨을 때 시간 전략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한 4-5마디 정도를 그냥 선율을 외워버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곡만 보고도 이게 무슨 곡인지. 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출은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첫 부분이 나오나요? 첫 부분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요. 이 말이 되게 위험한 게 중간 부분 내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올해는 네, 정해진 그건 없으니까. 정해진 건 없지만 네. 보통은 첫 부분에서 네. 내주는 편이다. 네, 아니면은 그 악곡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알아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부분이 아니어도 다들 외우시는 부분이고. 그 곡에서도 네. 뭐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선율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을 이렇게 외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외우는 거죠. 와, 진짜 어렵네요. 악보만 보면. 저도 첫 해에는 악곡 스터디를 안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외워 이러면서 네. 이거는 외우는 건 진짜 무식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안 했었는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준비해보니까 결국엔 임용도 시간 싸움이고 실수 싸움인데 떨려서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시간이 모자라서 유치를 못하게 되면은 한 문제가 날아가 버리는 건데 외워버리면은 그 시간들이 전략이 되는 거니까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악기는 몇 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악기요? 네, 이게 2차 실기랑도 되게 연관이 네.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전공한 건 플룻이지만 피아노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네. 장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소금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소금을 선택해서 소금도 할 줄 알고 단소도 대학교 때 배웠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악기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인고생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실기를 준비하시죠. 아. All I